진심을 담은 축사 우리 김용서 전 시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축전을 통해서 역시 인사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의 축전 제가 아주 짧게 스피디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산동 꼬마의 꿈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장관님의 발자취와 공직 철학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님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하고 축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축사 뭐 다 들어도 좋을 것 같고 내빈으로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이제 북콘서트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저자이신 박문규 작가를 모시고 나라살림꾼 박문규가 걸어온 길 매산동 꼬마의 꿈에 대해서 꼬마의 꿈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잠시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박문규 전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솔한 이야기 듣기 위해서 중앙 의자로 모시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무대 앞쪽에 많은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오늘 토크 콘서트가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뒤쪽에 계시는 우리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들께서는 앞쪽에 빈 좌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얘기 들어주시면서 자리 빛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아니면 그럼 저희가 장관님 어떻게든지 소개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자 조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의자를 이렇게 좀더 올리세요. 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걸음해 주셨기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진솔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먼저요. 오늘 출판 기념회 정말 많이 와주셨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들 오실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게 너무도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멀리서 진짜 김태흠 지사님도 또 추경호 부총님도 또 멀리서 또 사실 아까 오신 분 중에 제가 경남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창원에서들 또 많이 와주셨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진짜 바쁘신 일정에서 와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들 또 무엇보다도 수원 시민 모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책을 오늘 받아봤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읽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매산동 꼬마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산동 꼬마의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속성으로 진행을 하고자 아버님을 좀 모셔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아버님. 매산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간 이게 좀 귀가 잘 안 들리시긴 하세요. 마이크를 전해드리면 한 말씀 거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오시라고 있어요. 아버님 잠깐 네, 나오시겠습니까? 네. 네, 박문규 장관님의 아버님이신 방상묵 선생님을 저희가 무대 위로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버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저 친구 송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보고 얘기하라고? 네. 제가 박문규 아버지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92살입니다. 와, 굉장하시네요.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산 가족 1세대입니다. 제가 개성사범학교 1학년 때 혼자 피난을 나왔습니다. 6.25 사변 전에는 우리 고향이
이남이었습니다. 근데 6.25 사변 이후로 이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16살 어린 나이에 왜 혼자 나왔냐? 저희가 그 시골 동네인데 부자로 살았어요. 우리 그 인민군이 쓰오더니 부자라고 반동이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일사 후퇴 때 16살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개성사범학교가 지금 인천에 있는 인천사범이 개성사범학교 전신입니다. 저는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인천사범학교를 복학을 했습니다. 완전히 고학생이죠. 그리고 인천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일 먼저 제가 희망해서 간 곳이 임진강 바로 옆에 있는 마정국민학교라고 하는 데입니다. 왜 그걸로 제가 희망을 해서 갔느냐? 저희 고향이 임진강 건너서 거기 도라산이라고 있습니다. 도라산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내려다 보면 큰 동네가 보입니다. 그 동네가 금암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도라산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설명하는 장교가 도라산에 대한 얘기를 금암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산가족 1세대, 나만의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나와서 우리 장남 박문규를 키웠습니다. 저는 선생을 4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으로 정령퇴임을 했습니다. 수원에 온 것이 수원매산학교가 처음 발령됩니다.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수원 시내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1년쯤 지나면은 지네들끼리 동창회를 합니다. 동창회를 하면은 이 늙은이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자들이 같이 저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여기 아까 왔다 갔는데 용인대학교 총장 그분이 한 분이 계시고 지금 저기 좀 일어나요. 일어나봐. 교원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원 시내에서 학원을 오래 해서 이 제자들하고 같이 정기적인 모임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으로서 참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 가정 이야기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와서 보니까 알았어. 많은 분들이요 참 칭찬을 하고 얼마나 속으로 고맙고 저 눈물 날 지경입니다. 또 빨리 끝내래네. 내가 수원시에서요 6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장남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차남이 연세대학교 들어가 졸업을 했습니다. 나는 아까 여기 이걸 보고요. 야, 역시 수원 시민들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을 좀 보아달라. 그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노무현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저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30년 근무하는 동안에 국장, 과장, 뭐 실장, 예산실장이죠. 우리나라 전 예산을 다루는 예산실장. 그리고 차관까지 했습니다. 이북 실향민의 아들이 이만큼 됐다.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 실력만 좀 봐달라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을 4-5분을 모셨습니다. 대개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면 싹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수출입은행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예? 그럼 완전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거기 왜 갔겠습니까? 알았어. 가만히 또 윤정무 들어서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장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 합니까? 실력이요. 이게 실력입니다. 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게 감사합니다, 말씀 아버님. 주셨습니다. 예. 뭐 더 이상 긴 말 할 조심히 필요가 들어가십시오. 없을 것 같습니다. 실력, 네, 잘 강조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방상목 선생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뭐 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전체적으로 다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아버님이셨습니까? 짧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 더, 제가 옛날 저희 이제 기획예산처 오래 있었는데 조달청 앞에 기획예산청 예산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저 손상열 선생님 가셨나? 어디 계신가요? 가셨나? 아, 가신 모양이네. 시간 많이 가지고. 그분은 그 조달청 청사의 수의 분이세요. 근데 그 하여간 수의 분인데 저하고 하여간 평생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고 계세요. 오늘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저희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 책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책 제목이 매산동 꼬마의 꿈. 뭐 네. 아주 앙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거죠? 우선 제가 이제 매산동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뭐 생각하면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수원이 이제 옛날에는 다 요 팔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저희 주 놀이터가 팔달산을 둘러싼 성곽이죠. 그래서 이제 성곽을 오르내리는 놀이를 하러 저희 매산동에서 저희 문화회관 뒤로 해가지고 팔달산을 올라가서 저희 화성장대까지 뭐 다니면서 사실은 그 성벽을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고 그 아주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인데 어떤 미래 뭐가 뚜렷한 그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 앞날에 뭔가가 길을 있겠지 받았습니까? 하고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산동뿐만이 아니라 뭐 수원에서 여러 군데에서 거주하셨죠?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는 매산동에 살다가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동에 이사를 갔고 최근에 고등동 가보니까 이 도시 동수원 광교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도심권의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서 옛날에는 고등동이 제일 부자 동네였는데 그리고 또 화서동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서동에는 대학 시절을 화서동을 보내는데 대학 다닐 때 사실 화서동에서 철길 따라서 자전거를 끌고 수원역고 삼거리를 따라서 농대 도서관에 이렇게 농대 도서관에 아마 제가 도서관을 지킨 농대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수원이 구석구석 하여간 다 제 추억이 묻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네, 그야말로 수원의 토박이신데요. 우리가 작가님을 언론에서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역대 정부가 선택한 인재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우측 배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의 장관, 2번의 차관, 또 수출입 은행장으로도 경력이 너무 화려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정부에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프로포즈를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교육해 주신 대로 네.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2 단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영준 장관과 저는 이제 한 35년 공직에 계셨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쭉 35년을 지냈던 거고 저는 이제 사부 이제 언론계에서 이제 35년 전부터 이렇게 교류하면서 같이 이제 동지적인 입장,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산자부 장관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네.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나고 보람이 있었는지요? 네, 뭐 예산 업무라는 게 이제 뭐 1년에 8,000개의 사업을 심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다리 하나, 뭐 건물 하나, 뭐 거기 뭐 산업단지 다 사연이 없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 사업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저기 김태흠 지사님도 계시지만 충남의 사업, 또 대전의 대전시의 사업, 또 전라도 전북의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업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죠. 수원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수원지방검찰청이 고등검찰청으로 승격이 되고 고등법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서울시가 있고 광역시에 4개가 있었는데 6번째 고등법원을 이제 수원시에 설치를 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5개가 다 광역시인데 어떻게 해서 수원시는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시였는데 일반시에서 광역시를 제치고 고등법원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예산실에 우리 선배 장관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실에서 다 직제 조직이라든지 그런 예산이라는 걸 심의하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어떤 논리였냐? 이거 놔두면 전국에 고등법원이 17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고등법원 한 개를 더 늘리면 차관 자리가 30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7개가 다 생기면 차관 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냐. 그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꾀를 낸 게 자 그러면 실제로 고등법원이 필요한 것에 고등법원을 위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건 처리 건수가 제일 많고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택해야 됐다. 수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광역 도시의 2배 이상.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이런 광역 도시의 고등법원 설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걸
이런 실제적으로 일에 맞는 사건 처리 건수나 이런 거에 맞춰서 실제 필요한 지역에 이게 들어서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예산실의 논리였고, 그 당시 제가 예산실장이었고, 그런 논리를 우리 이제 모든 사업 심사를 할 때 예산실 안에서는 다 모여서 예산심의실에서 심의를 하는데, 논리가 맞는 논리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억지 논리는 채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맞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거를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진표 의장님, 또 염태현 시장, 또 남경필 지사님이 엄청 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예산실에서 그런 직제심의, 예산심의가 돼야지 새로운 그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구석구석 그런 경험들이 이런 그 여기 있는 경력들 그런 예. 것에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기억으로 진념 전 부총리 때부터 사무관이셨나, 그때부터 이제 예산의 그 단계별로 전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쭉 거치면서 아주 많지 않은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서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그런 그 경력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앞에 이제 장병원 장관님 계셔서 이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가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 매 단계마다 사무관 때, 서기관 때 총괄을 담당했고, 또 국장 때 총괄국장, 예산실장, 또 예산 담당 차관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경력상으로는 가장 많이 예산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그러면 뭐 돈만 주판만 튀기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숫자 안에 뒤편에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냥 말로만 공연불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뭘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움직이려면 논리와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아무리 잘 되고 논리가 있는 것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는 것들이 큰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큰 경험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일 이제 즐겨 하시는 막걸리가 2009년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올해 히트 상품이 10대 히트 상품이 1위가 막걸리였습니다. 농림부에 계실 때. 예, 농림부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농림부가 조직을 신설해서 식품 유통 심의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식품 산업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자리를 새로 조직을 신설해서 만들어서 제가 그 자리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것이 한식 세계하고 한식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막걸리를 하게 됐고, 막걸리 정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막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이런 사업이 아니라 막걸리 정책은 공무원들이 기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시장을 만들고 또 품질을 표준화하고 막걸리 표기,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그런 거를 또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복지부 차관을 갔는데 메르스 후속 조치를 하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서 당신은 메르스 끝났으니까 메르스 후속 대책을 강구를 하라 이런 이제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미진한 점도 있고, 메르스 당시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브리핑을 안 하는 겁니다. 알리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면 그 지역은 안 갑니다. 어느 시장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시장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구시 어떤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 대구 완전히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의혹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특히 감염병과 같은 것은 무조건 일일 브리핑을 해라. 그래서 매일 브리핑을 하는 거죠. 없어도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완벽하게 100% 또는 120% 완벽하게 알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거를 아주 그냥 매뉴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네. 그렇게 그래서 하셨던 이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학습이 돼서 저희 후배인 정은경 질병청장이 코로나가 왔을 때 매일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오전 오후 나와가지고 두 번씩 브리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염수 사건을 제가 총리제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오염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건 방법이 없다. 100% 공개하라. 국민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공개. 일일 브리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지겨워서 더 이상 브리핑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매일 하라고 매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염수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국면이 굉장히 위험했죠. 그런데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현명하게 판단한다. 그래서 오염수 국면을 그렇게 또 넘길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제가 공직 생활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여담입니다만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직전에 이제 산자부 장관을 이제 좀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에 지금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거기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조금 짧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 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그런 당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니 이렇게 국민한테 이게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당하고 협의하면서 수차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이런 걸 볼 때 또 저를 이제 설득하는 논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사실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외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분명히 이제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국민들께 이렇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부 장관으로 해서 역할을 소임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청문회를 거쳐서 소임을 이렇게 짧게 마치는 거에 대한 송구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 이런 정치 구조, 이런 구조 하에서는 보다 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주 솔직하게 네, 답변 주셨습니다. 진정성이 수원 시민 국민께도 잘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네. 네. 자, 이 책의 끝으로 내용을 크게 이제 목차 중심으로 보면 성장기, 그다음에 공직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책이 300페이지나 되는데 처음에는 책 쓸 때 이거 100페이지도 안 되면 어떡하나, 너무 급하게 책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쓰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300면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뒷편은 좀 사진 화보로 이렇게 채우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서문 부분이니까 서문 부분만 읽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문에서 밝힌 저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수원은 어떤 도시냐? 서울의 위성 도시죠. 위성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여기 수원 토박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사람, 그리고 우리는 수원 사람, 우리는 주변에 사는 사람. 서울 사람은 주인공, 우리는 왠지 조연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럴 이유가 아무리 없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영국을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 이런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수원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것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수원만 다시 돌이켜 보면 수원은 삼성전자, 또 수원 화성, 첨단 산업이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데 첨단 산업의 핵심인 기업이 있고 또 수원 화성이라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공이 될 그런 생각을, 그런 목표를 얼마나 추진을 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은 지금은 아마 칩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시대입니다. 반도체에 승리하는 국가가 산업에서 승리를 하고 그 국가가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치고 오니까 1980년대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를 위협하는 시기가 왔을 때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견제를 해서 반도체 협정을 맺어서 일본 반도체를 완전히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반도체 기술에 의해서 국력이 좌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이런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또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무궁무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수원이 어떻게 발전했냐? 삼성전자 주변을 360도로 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주변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삼성전자의 이런 핵심 기술을 관련된 또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 또 핵심 기술로 제조하는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의 모든 협력사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캠퍼스로 이 도시를 발전시켰으면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소득 순위 가장 높은 그런 도시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로 개발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360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수원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일자리는 계속 서울에 있는 겁니다. 수원 사람들은 평생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2시간, 가는 데만 2시간, 오는 데 2시간, 4시간씩 소비하는데 평생 일자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4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원 자체적으로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장 고소득의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 장관 마지막 날 아침에 오후에 이임식을 하는 마지막 날 제가 안성에 있는 아까 김학용 의원 오셨죠? 그 코미코 이제 미코 그룹의 그 코미코 미코 세라믹스 코미코 그룹이 뭐 한 10개 회사가 이렇게 단지로 한 그 미코 그룹을 갔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는 당연히 여기 옆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성까지 싼 땅 찾아서 내려간 겁니다. 매출이 1조입니다. 그 회사는 원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웨이퍼는 이 모래에서 실리콘을 빼내가지고 구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체화되면서 원판이 웨이퍼가 만들어지죠. 거기다가 구텐베르크가 16세기에 인쇄술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21세기에 디지털의 인쇄술의 혁명이 나가지고 네덜란드의 그 ASML이라는 회사에서 EUV 장비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그
빛을 극자외선 빛을 쳐가지고 회로를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인쇄하면 옛날에 팔만 대장경 찍어서 만들듯이 웨이퍼에다가 그거를 극자외선을 쐬서 인쇄술을 하면 그게 이제 수많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첨단 기술로 그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삼성전자 SK가 요 근처에 용인과 평택 이 인근의 화성에 660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66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투자를 하는 일드가 그 투자를 하는 그 과실이 그 수원으로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사가 있는 이곳에. 그래서 가장 좋은 일자리,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그거를 위해서 새로운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 또 그러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분들이 잘만 조직이 되고 그분들이 노력을 끌어낸다고 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꿈이 아닐까. 저는 이제 매산동의 꿈이 그걸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반도체 산업의 키가 되는 바로 이곳 수원에서 우리 작가님께서 그 꿈을 펼치시려고 하네요. 네, 이제 행정부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점프를 이제 하려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무한 도전에 나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네. 무한 도전 갖고 사행시를 끝으로 한번 쳐볼까요? 그럼 제가 준비가 되셨어요, 작가님? 네. 제가 이거는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거는 저녁을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저 무한도전 한번 그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힘차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무. 무.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무.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한. 한없이 도와주십시오. 도. 도와주지 말래도 도와주십시오. 전. 전화가 안 와도 도와주십시오. 네, 박문규 작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흔히 저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런 이제 말이 있던데 아마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산동 꼬마의 꿈 우리 작가 박문규님과의 토크 콘서트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출판 기념회 함께 해봤습니다. 매산동 꼬마의 꿈 출판 기념회 모든 순서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먼 길 와주시고 많은 응원의 힘 더해주신 우리 시민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